그날은 손주 생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해마다 챙기던 날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마음이 조금 더 달랐습니다. 아이 5살. 이젠 할머니가 사준 거랑 엄마가 사준 거랑 구분할 줄도 알고 누가 더 자주 안아주는지도 아는 나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언젠가 할머니는 왜 생일 때 안 와요? 그렇게 물을까봐 저는 늘 먼저 연락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오셔도 되긴 해요. 근데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다는 말이 진짜 손님이 많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지 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지 저는 그저 조용히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한켠 신발 가게에서 손주 운동화를 먼저 골랐습니다. 파란색의 별이 달린 운동화. 어쩌면 촌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아이 눈에는 그게 더 반짝일 것 같았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걔도 요즘 애 키우느라 많이 걷겠지. 발이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편한 신발 하나 사주면 그래도 고마워하겠지. 그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여성 신발 쪽으로 갔습니다. 실내화처럼 부드럽고 그래도 격식은 조금 있는 단화를 찾았습니다. 정장에도 어울릴 것 같고 마트 갈 때도 부담 없는 그런 신발이요. 며느리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하니 점원이 환하게 웃더군요. 그럼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사이즈는 정확히 아시죠? 그 말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의 발을 제대로 본 기억이 잘 없더군요. 예전 명절에 잠깐 본 게 다였는데 그땐 집안일로 정신없어서 운동화가 어땠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래도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240이에요. 아마 잘 맞을 거예요.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오며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풀고 다시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손주 거엔 해피 벌스데이 스티커를 붙였고 며느리 거엔 작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많이 걷는 너의 하루에 작은 편안함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 정성이죠. 정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버스 타고 2번, 지하철 1번을 갈아타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종이 상자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고 그 애는 상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준이 선물이고 이건 네 거야. 발 피곤할까봐.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신발을 건넸습니다. 손주는 좋아서 깡총깡총 뛰더군요. 우와, 파란 신발이다. 할머니 최고. 그 아이 웃음소리에 한 번 더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손주 하나면 됐지. 그런데 한참 뒤 주방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요즘 누가 이런 디자인 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시지.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그 말이 그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제가 건넨 건 신발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 거기다 두세요. 이거 치우실래요? 이름 없는 존재. 존중 없는 말투.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마음의 거리. 그 신발 상자는 며느리 손에 들려 거실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아이 생일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은 벌써 가세요?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기 전에 가려고. 신발 잘 신어봐.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발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마음의 문제였구나. 며느리는 신발 상자를 들고 그제야 제대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전 조심스레 대답했죠. 시장에 가서 골랐어. 발 편해 보이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살펴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브랜드 없고, 아울렛도 아니고, 인터넷이면 이거 3만 원? 손주 운동화는 6만 원 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계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총 9만 8천 원이네요. 그냥 10만 원 주세요, 어머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값을 매겨 말할 줄이야. 그저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 숫자 2자리로 환산되는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정성이 스티커 떼진 박스처럼 가치 없이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 신발 발에 맞춰 산 거야. 내 마음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말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마음은 마음이고요. 요즘 다 현금 선호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성은 고맙지만 사실 이런 건 받는 입장도 민망해요. 괜히 안 맞으면 교환도 힘들고요. 그 순간 제 모든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민망해할까봐 리본도 차분한 색으로 묶었고 혹시 몰라서 영수증도 넣지 않았고 마음에 안 들까봐 신중히 고른 신발이었는데 그 모든 게 그 아이에겐 번거로운 물건이었던 겁니다. 손주는 신이 나서 자기 신발 상자를 열고 있었지만 그 애의 기분은 이미 어른들의 분위기를 따라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신어봐도 돼? 응, 거기다 두고. 며느리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제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거실 구석으로 슬며시 밀렸고 포장지는 발끝에 짓밟혔습니다. 그 포장지, 제가 꼼꼼히 테이핑했던 그 모서리들이 하나 둘 풀어지면서 제 마음도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풀어진다기보단 터진다는 표현이 더 맞았을 겁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발을 선물한 게 잘못이었나? 그리고 이내 다른 말도 따라 나왔죠. 아니면 그 집 딸내미가 된 게 잘못이었나?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어머니가 아닌 결혼 상대의 부모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제는 돈이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는 관계인가? 그렇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지도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허전한 방, 가만히 앉아 있으니 몸도 마음도 식어갑니다. 내가 오늘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겐 마음조차 사치인 걸까요? 며느리는 계산기를 꺼내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돈의 숫자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값어치까지 매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손은 다시는 그 집을 향해 뭔가를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아들 집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말없이 다녀오고 말없이 돌아왔죠. 하지만 마음이 비워진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기억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더군요. 조용한 집에 앉아 지난 몇 년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땐 세상이 다 내리쬐는 날이었죠. 40 가까이 되도록 장가 안 간다던 녀석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엄마 나 결혼할래요 하던 말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도 생생합니다. 단정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똑 부러지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죠. 요즘 애답게 솔직하네 싶어 그 모든 걸 다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예단은 반반, 예물은 각자. 그렇게 약속했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들 쪽 부담이 커지더군요. 결국 예물 절반은 제가 맞췄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시계. 그 집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체면 구길까봐, 아들이 민망할까봐 말없이 제 통장을 열었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실 그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할 땐 서류에 손이 떨렸지만 이 집에서 우리 손주가 뛰놀겠지. 그 생각에 기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기본이더군요. 어느 날 점심상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른 집도 다 이 정도는 해줘요. 제 친구네는 신혼집 풀옵션에 차까지 해주셨대요. 순간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밥이 넘어가지 않아 식은 밥을 그대로 개수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짜지도 달지도 않았던 밥 한 공기. 그 밥보다 내 속이 더 차갑고 쓰렸습니다. 정말 내가 한 게 부족했던 걸까요? 그동안 결혼식 비용, 혼수, 명절 선물, 아이 돌잔치 모두 뒤에서 조용히 메꿨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해줬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인 줄 알았고 가족은 셈하지 않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셈을 하더군요. 내가 준 건 기본이고 못 준 건 부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혼자 앉아 인감도장을 꺼내들고 등기부등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소유자 김정혜, 제 이름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내 거다. 아직은. 하지만 그 종이보다 더 확실했던 건 제 마음속에서 소유라는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줄수록 뒷말이 나오고 베풀수록 당연해지는 이 현실. 나는 대체 무엇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걸까?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고집이었을까?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부족하죠. 그건 다른 집은 더 해준다던데요. 그 말들이 칼처럼 꽂힐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고 가끔 며느리의 말을 물끄러미 듣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참아온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름 있는 것들은 내가 지키기로. 등기든 계좌든 도장 하나까지도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기본으로 여기게 두지 않기로. 그날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침묵, 손주의 눈치. 그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조력자 혹은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후원을 끊을 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거두는데 대단한 사건이 필요한 건 아니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쌓여가던 무심함. 그게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사람 마음이 툭 하고 꺾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날. 아들이 혼자 얼굴 보러 오겠다고 전화했죠. 엄마 집에 있지? 그럼 있지. 점심 먹었어? 대충 먹었어요.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해서요. 며느리와 손주는 바깥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다른 준비 없이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식탁에 생활비 이체 내역을 정리한 종이들이 놓여 있었고 계좌 명세서를 프린터로 뽑아둔 것도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도착하자 익숙하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확인 좀 하느라. 전 무심한 듯 넘겼지만 명세서에 찍힌 숫자들이 그 아이 눈에도 보였겠지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들이 슬쩍 물었습니다. 이거 다 엄마 거예요? 응. 내가 쓴 것도 있고 이체한 것도 있고. 요즘은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정리해둬야 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며칠 뒤 예고도 없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현관에 서 있더군요. 어머니,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낯빛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말을 꺼내기 위해 온 얼굴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꺼낸 말. 어머니, 며칠 전에 남편이 어머니 집에 다녀온 거 있죠? 그랬지. 갑자기 오더라. 그런데 그때 식탁 위에 있던 거요. 그거 혹시 계좌 내역 맞죠? 전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내가 쓴 거 확인하려고 뽑아둔 거야. 요즘은 헷갈려서 다 적어놔야 기억이 나니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비상금이 그렇게 많으신 거면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비상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건 비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병원비 때문에 쩔쩔맸던 기억이 있어서 노후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모아온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명절에 쓰다 남은 봉투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따로 챙겨두던 습관. 그게 모이고 모여 이름도 없이 통장 한 귀퉁이에 쌓였던 돈이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그게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상금이라 불러버리다니요. 그리고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알아야 할 정보였고 공유받아야 할 자산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계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명절 용돈, 애 장난감값, 어린이집 등록금, 여름 휴가비, 겨울 외투값, 그 모든 이체 내역이 그들에게는 한 번도 멈추지 않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멈추면 이상한 거고 줄어들면 실망스러운 그런 존재.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해주시는 분.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미리 써도 되는 돈. 그런 식의 태도 그날 처음으로 똑똑히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정도 여유가 있으셨으면 사실 좀 일찍 말씀해 주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요즘 저희도 많이 빠듯하거든요. 둘째도 생각 중이고.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서야 확실히 알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 왜 아무 말 없이 후원해 오던 걸 이제 멈추고 싶은지. 그동안 나는 도움이었고 기대치였고 계산서 없는 자동이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좌이체를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손끝 하나로 화면 몇 번 눌러 수년간 걸어두었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나가던 생활비, 둘째 주에 맞춰 빠져나가던 월세, 명절 전이면 늘 따로 보냈던 용돈, 그 모든 흐름을 멈췄습니다. 심장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곧 알아챘습니다. 생활비 입금일이 지나자마자 문자로 연락이 왔고 그날 저녁엔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아니, 그게 생활비가 이번 달엔 안 들어와서요. 그게 끊긴 걸 보고 혹시 기분 상하신 일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군요. 며느리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둘째 생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빠듯해요. 근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희 정말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발보다 마음이 먼저 커야지. 넌 돈은 바라면서 마음은 거두더라. 그 말이 끝난 뒤 상대방의 숨소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한들 그 아이가 들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계좌에서 돈이 안 나가는 걸 보며 놀랐지 마음이 멈췄다는 건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무늬는 바랬지만 속에는 여전히 또렷한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손끝으로 문질러 봤습니다. 생활비 50만 원, 형준이 어린이집 시작 축하, 여름 휴가비 보태라며 겨울 패딩값 반 정도, 장난감 살 돈, 며느리 생일 선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내 삶의 기록이 될 줄은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내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참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아무 칭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의 편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불편은 늘 뒤로 밀어뒀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그 애들은 몰랐던 거죠. 그 돈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 손길의 배려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그 통장을 서랍 안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 열쇠는 비단 서랍 하나를 잠그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의 문을 닫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이 열려 있었기에 그 아이들이 들어와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닫기로 했기에 다시는 쉽게 꺼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단순히 돈의 흐름을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을 멈춘 겁니다. 마지막 경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며느리는 왜 그랬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설마 신발 때문? 혹시 섭섭하신 일 있었나? 이유를 묻기만 했지 그간의 흐름을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당황했고 원인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아들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 아이 역시 말없이 무게를 재기만 할 뿐 한 번도 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돈은 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주고 싶었고 내가 있는 한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적어도 감사할 줄 알고 눈 마주치며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게 사람의 도리고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집 계약서, 보내지 않은 편지, 열지 않은 상자 하나까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다는 걸. 나를 위해 쓴 건 숫자로 따지면 고작 몇 줄에 불과하다는 걸. 며느리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만 하던 애가 직접 집까지 찾아온 건 거의 처음이었죠. 현관문 너머 조심스레 울리는 초인종. 그 순간 저는 기이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 뿐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목소리엔 평소보다 낮은 톤이 묻혀 있었습니다. 전문 앞에 다가가 인터폰 화면으로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아직도 그 신발 때문에 이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그의 머릿속엔 신발 때문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저도 욱해서 그런 거잖아요. 말을 좀 거칠게 했던 건 인정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 정리하며 모든 걸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실수라고 부르기엔 그건 너무 의도적이었고 욱했다고 넘기기엔 그동안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문 앞에 그녀가 섰는지 떠났는지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이미 예전에 며느리 이름으로 넘겨두었죠. 결혼하면 어차피 줄 거 미리 넘기자며 그저 믿었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전담 법무사를 불러 소명과 절차를 다시 검토했고 정상적인 증여 철회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져서 수중자가 부당하게 행동해서 그런 문장들이 법적으로는 필요했지만 제 마음속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며칠 뒤 저는 아파트 등기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 서류에 제 이름 석자가 다시 올라가던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여 계획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줄 재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줄 마음, 이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녀는 마음이 아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익 앞에서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럴 순 없잖아요. 설마 그 한두 마디에 이렇게 다 없던 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지켜야지. 말도 마음도. 넌 돈만 보고 나를 안 봤어. 그 말에 한참을 말 없던 아들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직접 반대한 적도 저를 두둔한 적도 없었죠. 그날 역시 묵묵히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결혼하면서 자식이 아닌 남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 편이 아닌 자기 가정의 편이 된 사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잊어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정말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아이들 생각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나를 다 없애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그날 밤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낡은 탁자 위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며느리가 떠난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무언가를 끊는다는 건 소란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고요한 일이더군요.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한다. 이제 안 준다. 이제 끝이다.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저를 데리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 보러 나간 시장 구석에서 그 신발과 비슷한 디자인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그 신발을 고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발이 편해야겠다. 유모차 끌려면 낮은 굽이어야겠다.
많이 걷는다 했지 쿠션 좋은 걸로 하자. 그렇게 한참을 신중히 고르고 조심스레 고른 그 신발. 그걸 받은 아이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단 한마디로 그 모든 걸 지워버렸죠. 그 신발을 당시엔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을 나설 때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나왔죠. 가져오고 싶지도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편에서 그와 비슷한 디자인을 다시 본 순간 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신발은 그때도 지금도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히 내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이불을 걷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발을 다시 사야겠다. 누구 주려고가 아니라 이번엔 나를 위해서. 며칠 뒤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그 가게 앞에 선 순간 점원이 저를 기억해내진 못했지만 전 그 구석의 진열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디자인, 낮은 굽, 편한 쿠션. 그걸 골랐습니다. 이번엔 포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고 시장 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걷는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폭신한 감촉이 묘하게 마음까지 편하게 하더군요. 아, 이 맛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지. 그 신발을 신은 채 오래된 공원을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을 봤고 떠리로 쌓인 봄나무를 봤고 왁자지껄한 젊은이들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해진 길로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멈춰 서 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으면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잘했어.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괜찮아.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무게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자식들 얼굴 안 보고 괜찮으세요? 전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죠. 그 신발 덕분에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말은 단지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다시 신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다시 걷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 김수자로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치 보며 주는 돈도 없고 사과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하루. 그게 전부지만 그게 참 괜찮습니다. 그 신발은 결국 제가 신었습니다. 발에 딱 맞았고 마음에도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로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걷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